신화라고 한다면은 허구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느 학자는 신화를 일종의 정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일종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들여다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시대상을 알 수 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까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화는 그 신화가 탄생한 나라의 자연과 역사 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TV평생대학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 신화가 꼽힌 그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재원 교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이 자리에 모셔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화의 땅 그리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그리스 하면은 섬이 많은 나라,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국가라고 7,000개 섬이 있답니다. 7,000개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연 환경적인 요소도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해냈을까요?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리스가 굉장히 배 지역이 고립되어 있어요. 그리스의 해안가에 있는 산들도 보통 1000m가 넘습니다. 한 해안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마을이 되고, 그게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폴리스가 생겨나게 되고, 폴리스는 각자의 문명과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면서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 신화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다른 신화보다 탄탄한 구성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무슨 아버지, 그걸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게 막연히 어떤 막연한 시대에 일어난 걸로 생각했지만은, 거기 가봤더니 나프박토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산이 바다에서부터 그대로 한 2200m 올라가는 높은 산입니다. 그걸 보면은 무언가 설명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죠. 그런 데서 그런 신화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런 신화가 있는 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리스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녹아있고, 생활상이 녹아있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요소가 그리스 신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그리스 신화가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 어느 것 하나 얘기할 수 없지만 실은 그들의 역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서사시 시대부터 족보를 갖게 되고 신화 속에 있는 인물들끼리 관계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의 역사적 인물처럼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른 신화 속의 인물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다, 아버지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맺게 되니까 마치 역사책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 신화에서 박격거세와 주몽의 관계가 뭐냐?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신화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을 관계를 맺어줘서 이들이 실은 할아버지 때에 어떻게 해서 친구 사이인데 어쩌고 이러고 내려가는 게 그리스 신화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맨 처음에 신화를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신화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최초의 역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신화 속의 얘기들은 모두 존중해야 되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고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은 바로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비극 작가들은 현대의 문제를 자기네들이 사는 당대의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신화의 땅 그리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화를 빙자한 그리스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리스 신화 얘기보다는 그리스라는 나라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우선 그리스라는 나라가 고대 그리스 세계라고 하면은 신화의 세계는 대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란 땅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광범위한 땅을 가지고 있고 시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인도 땅까지 이제 이르는 그런 광활한 땅에서 펼쳐진 역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 문명권이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그리스 문명권을 나눕니다. 지도에는 다 잘 안 나오는데요. 우선 그 본토가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 본토입니다. 이 그리스 본토가 있고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 본토. 그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보통 지금 터키 땅인데요.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방의 신화부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연관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르고는 또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까또 이탈리아라고 그래서 말하는데 남부 이탈리, 시칠리를 비롯해서 나폴리에서 로마 이남까지 포함되는 이 세 개의 지역이 모두 그리스 문명이 싹텄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학을 한다, 고대 그리스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역을 모두 알아야 된다. 또 그걸 다 다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 문명권이고요. 그게 헬레니즘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과 함께 지금 시리아, 이란 그리고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까지 이제 이르는 지역까지 그리스의 세력이 퍼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 헤브라이즘에서 온 그 구세주, 소위 메시아 사상이죠. 구원자라는 그런 개념에 그리스적인 가치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교가 그리스도교죠.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세계 대제국이 비잔티온 제국이죠. 비잔티온 제국은 처음에는 로마의 그 제국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기원 후 한 6세기 때부터는 그 황제까지도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순수한 그리스인들의 제국으로 바뀝니다. 동로마 제국과 비잔티온 제국의 그 구분을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황실에서까지도 그리스어를 쓰게 된 때, 그때부터 이제 비잔티온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비잔티온 제국 이후에 쭉 내려가는 그 그리스 역사는 실은 지금 터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신화에서부터 고전시대 때까지